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업하고 지난주 하지 않았고 오늘 뵈네요. 오늘은 감정평가란 부분을 할 겁니다. 감정평가. 부동산학 개론 편제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 집합했다. 총 정리했다. 그런 이론이 감정평가 이론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약간 특색이 있어요. 무슨 특색이 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감정평가만 유일하게 몇 문제를 출제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총론 배웠죠. 두 번째 이제 경제론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뭘 배웠는가 기억납니까? 지지난주에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배웠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인데 이 감정평가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40문제를 내는데 부동산의 개론 이 40문제 중에서 15% 내외 15% 내외로 출제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문제에서 15%가 되면 6문제입니다. 6문제. 15%면 6문제인데 15% 내외니까 6문제 내외. 그럼 5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7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뭐 8문제 출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즉 15% 내외, 6문제 내외로 출제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계속 6문제를 내요. 5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5문제 내도 상관없어요. 내외니까. 네, 6개를 계속 내다가 최근에는 이제 7개도 내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6개 내지 7개를 출제한다. 8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6문제 정도 되는데, 이제 6문제 이렇게 약속하기 전에 13문제를 출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13문제면 너무 많이 출제한 거거든. 그럼 감정평가에서 13문제를 출제해버리면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아주 깊은 내용까지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3문제 출제할 때는 과연 이 정도를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느냐 할 정도의 깊은 내용을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6문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문제를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나서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출제했던 부분에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정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내용을 출제하지 않고 한 10개의 패턴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분량이 일단 많다는 거. 근데 이제 패턴이 꼭 정해졌어요. 꼭 이 부분에 출제하고 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기출됐던 부분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책자를 보면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 6문제가 출제된다면 4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4문제만 맞춰도 돼요. 4문제가 부담스러우면 3문제를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감정평가에서 3문제 맞추면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으니까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테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특히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분량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깊이도 엄청나게 깊은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다 제껴버려야 돼요. 그것까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3문제 내지 4문제 맞추는 전략으로 간다.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 토지, 건물의 가격을 내는 거거든. 그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 그래서 우리 시험도 작년 같은 기준도 보면 6문제를 출제하는데 2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를 주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잘못 출제한 거거든요. 왜? 감정평가 자체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데 계산 문제도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내는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특히 계산 문제를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거는 이 감정평가가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의 개론 40문제면 35번부터 해서 40번까지 이렇게 구성돼요. 이게 6문제가 되거든. 그럼 이 안에 계산 문제가 2문제 들어가면 38번, 39번 대부분 이렇게 해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의 개론 38번, 39번 풀 정도 되면 머리가 띵해져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러 가지 말라고. 특히 이 부분. 계산 문제는 3, 4월 달 수업을 하다 보면 이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 정도만 푸는 거야. 그 외에는 못 푸는 거니까. 필기노트는 이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는 없어요. 필기노트 보면 그럼 허프, 네일리, 뭐 기대순위율 계산 문제, 그다음에 입지계수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 있다고. 그 정도만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계산 문제 제낀다고. 여러분이 운이 좋으면
이 6문제 중에서 감정평가는 무조건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데 운이 좋으면 계산 문제가 3문제 들어갈 거예요. 6문제 출제 중에서 계산 문제 3문제가 여러분에게 배정될 거라고. 그럼 운이 좋은 겁니다. 왜? 3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론 문제 3문제만 풀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들어간 게 좋을 수 있어요. 3문제 내지 2문제 내지 3문제를 출제할 건데 거의 대부분이 2문제고 3문제가 출제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결혼 시험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3문제 나오면 3개 전부 다 찍어버려 한 번으로 2번 다 찍어버리든지 4번 찍어버리든지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4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이론이 3문제 나오겠죠. 이 이론은 쉽게 나와요. 계산 문제를 3문제를 줬으니까 그러면 이론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자,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이제 여러분 분위기가, 아, 그렇구나. 나는 열심히 해서 감정평가 다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그런 마음은 여기서만 갖고, 밖에는 갖지 말라고. 잘 안 되니까. 계획 세우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획 세우지 말고, 그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할 건데요. 처음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생소하고 낯설고. 그래서 깊은 내용을 지금 다 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끔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되거든. 그래서 또 3, 4월도 있고 5, 6월달도 있으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는 기본적인 거지만 꼭 시험에 나오고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부를 할게요. 의미 되셨습니까? 자,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엄청나게 어렵다 그 정도는 아닐 거니까 오늘 여기서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은 다음에 들으면 또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감정평가에 이제 이렇게 목차를 이제 보면 크게 보면 3개의 파트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그냥 이론 파트예요. 그럼 감정평가 이론을 배우고 나면 감정평가라는 게 어차피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구하는 방식이 나온다고, 감정평가 방식이. 요 이론 배우고 나서 요 방식은 현장에 가서 요 토지, 이 토지 건물 평가하는 거야, 이게. 그럼 평가하기 위해서 이론을 배웠으면 이 평가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죠. 골프로 본다면 얘는 실내 연습장에서 지금 연습하는 거고 요거는 필드 나가는 거고 필드 나가서 직접 해보는 거고 또 여기 감정평가 방식이 있는데 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요걸 3방식이라 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계산 문제라고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요 분량이요. 어차피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요 기초이론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를 출제하고 요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 하나 나오지 않고 계산 문제만 딱 던져주고 말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이론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면 계산 문제가 여기 주가 될 건데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출제할 거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거의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누가 여러 번 보는가 누가 자주 보는가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쉬워요. 그냥 법에 나온 대로 그냥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똑같게 나와. 법에 나온 대로 똑같게.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처음 듣는 말이겠지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공시지가라고. 공시지가는 공시, 알려준다. 지가, 토지 가격을 국가기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토지 가격을 알려주는 거. 그게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그럼 토지 가격만 공시합니까? 아니요. 주택 가격도 공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 토지, 주택,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고.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이제 매년 출제하는데 얘는 한 문제죠. 이건 다 맞춰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되는데 요 3방식, 요 3개 방식이니까 3개 방식이니까 요 감정평가 방식을 이렇게 3방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걸 봐요. 여기 기초이론은 계산 문제가 없죠. 그냥 이론만 하시면 돼요. 이론만. 근데 얘는 이론을 공부하고 원가법, 적산법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또 들어가요. 근데 분량은 요 감정평가 3방식에서 3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이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 3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요 기초이론하고 가격공시 이 2개의 합친 분량이
요 감정평가 3방식의 분량의 절반도 안 돼요. 얘는 이론도 어렵고 계산 문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기초이론하고 가격 공시도 하고. 의미하셨죠? 이렇게 오늘은 아마 기초이론 정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감정평가 방식에서 틀만 잡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뭐 개념, 필요성, 기능, 분류, 부동산 가격이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거는 거 배우면서 이 분류, 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배우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을 같이 공부한다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야. 그치? 여러분들 법이 있죠, 법? 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잖아, 시행령.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잖아.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 요 규칙이 이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우리 법, 시행령, 규칙 하듯이 요 규칙이라고.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법 밑에 있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법하고 충돌되면 어디가 우선해요? 법이 우선하죠. 법이.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인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요. 여기 내용들에. 여기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정평가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원가 방식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네.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20회 때부터 해서 작년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감정평가가 6문제가 출제되는데 어떤 해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것만 3문제를 출제한다고. 절반을 여기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의 그 규칙은 다른 거 배우면서 다 들어가. 제가 좀 바로 이제 여기 시작하면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 이 개념, 필요성, 기능, 분류, 요 분류할 때 바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거기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는 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만 또 공부할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개념부터 가볼게요. 개념. 이제 필기노트 78쪽에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감정평가의 개념,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가 뭐냐? 감정평가는 여기 이제 토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즉 부동산이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감정평가죠.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 판정하는 게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될 거니까.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개념은 됐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데, 그런데 좀 있으면 알게 되는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할까요? 여러분들 가격을 구할까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걸까? 가격을 구하는 걸까?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 가격 구하는 게 아니라고.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가치를 구해서 그것을 가격으로 표시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격 구한 것이다. 그러면 틀려요. 가격을 구하는 사람들은 중개사예요. 중개사.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가치 전문가라 하고 가치, 중개사는 가격 전문가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겁니까? 이런 걸 내진 않아요. 근데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가치를 구하는데 이 가치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면 가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이 시장 가치는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 가치라는 게 있고, 투자론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말이 투자 가치 그랬다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저 토지가 수용되면 국가에서 보상금 줘요. 보상금. 그 보상 가치가 있고, 어떤 건물이 불나면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준다고.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 그걸 보상 가치, 아니 보험 가치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치를 계속 쓰고 있는데 다 못 써요.
죽을 때까지.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구하는가? 그죠? 그래서 원칙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5조가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감정평가액은, 요 감정평가액은 가치가 여러 개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하고 있는지 이렇게 건방지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원칙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럼 예외가 있어야 될까요? 예외가. 그럼 원칙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이게 감정평가할 때 구하는 원칙이다. 그럼 예외는 이런 거겠지. 예외는. 그럼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느 경우가 시장 가치, 유예 가치냐? 아까 제가 규칙하고 법하고 령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아요? 법하고 령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어떤 법을 봤더니, 어떤 령을 봤더니, 시행령을 봤더니 다른 규정이 있는 거야. 어떤 법을 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할 때는 사용가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럼 규칙이 우선합니까? 법령이 우선합니까? 법령이 우선한다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감정평가에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는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사용가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럼 시험침은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나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다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뭘까 X일까? X예요. X라고. 뭐라 하냐면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사용가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래서 틀린 말이에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예외가 세 가지 나와.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예외가 세 가지 나온다고. 이 예외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와서 요거 평가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요거 평가할 때 보상가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제가 감정평가사인데 어느 분이 와서 이 토지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그게 의뢰인이잖아요. 감정평가 의뢰인.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요거 평가하는데 수용된다면 보상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상액을. 수용된다면 보상액이 얼마인가? 여기가 지금 수용된다는 소문이 도는데 만약에 수용된다면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뢰인이 보상가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보상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보상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길어요. 근데 앞에 다 생략하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보험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건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무슨 가치를 기준한다? 시장가치를 기준한다. 근데 세 가지 경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 동그라미 친 거요.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법. 의뢰인이 요청한다.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인정한다. 요 세 가지. 법, 의사 이렇게 외우는 거야. 법, 의사는 시장가치, 유예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온다. 예? 자, 그러면 감정평가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을 배웠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원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원칙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5조의 첫 번째 원칙,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고 요구하고, 자, 이제 6조, 7조가 나왔는데 그 6조, 7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이 끝났어요. 개념을 하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나온 원칙 하나 봤습니다. 요 개념 필요 없고 요 5조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필기노트 순서로 간다면 이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 나와. 필요성.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 나왔습니다. 요거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지금까지 기능 몇 가지 배웠는데 기능이라고 타이틀 단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배웠어요. 가격 창조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세의 기능이라고 배웠어. 세금의 기능. 물론 기억에 없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뭘 또 배우냐면 주택금융, 부동산 금융의 기능을 배웠어요. 이렇게 기능이라고 타이틀 단 것은 이제 부동산의 결혼 전체에서 4군데에서 나오는데 시험은 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잘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능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부동산 정책적 기능, 일반 경제적 기능 이게 25년 전에 30년 전에 시험에 가끔씩 냈습니다. 요즘 나오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어요. 감정평가의 분류,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법정 평가, 필기노트 보면 뭐라 써놨어요. 써놨는데 얘들은 요 감정평가의 분류가 중요성이 있어요. 얘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이런 건 나온 지가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갈 것 같아서 여러분이 눈빛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하나만 딱 해서 해볼게요. 요 공인평가하고 공적평가가 있는데 공인평가가 한 12, 13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한 2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15년 동안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럼 공인평가는 뭐가 공인평가냐면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자격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공인평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고. 그 우리나라는 공인평가입니까? 아닙니까? 공인평가라고. 근데 공적평가는 감정평가사 제도가 없어. 독일 가면, 혹시 독일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안 계시구나. 선생님, 니는 꼭 간 것처럼 말한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독일은 안 가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독일만 안 가봤네. 그 주위에 사실은 사람이 참 희한하죠. 저는 그 독일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독일 주변만 돌도 안 가봤는데 좀 갔다 올 거라서 겁이 나서 못 갔지. 혼자 가면 독일 갔다 못 따라올까봐. 그 주위 옆에는 가봤는데 오스트리아 뭐 다 가봤는데 근데 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한번 그 유럽이라는 게 한번 가서 빙 돌고 와야 되는데 또 가려면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독일을 가봤는데 독일은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독일은 감정평가사가 없어. 그러면 독일도 토지를 수용해서 도로도 내고 아우토반도 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독일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감정평가사가 없어요. 그럼 독일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시청에서, 군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거야. 독일은. 그런 것을 공적평가라고 그래요. 공적평가. 국가기관이 하는 것을 공적 이러잖아요. 국가기관이 있다, 공적 주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적평가는 국가기관이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 공적평가가 나올까? 안 나와? 이 공인평가만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봐요.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정확하게는 홍길동 평가사가 나온 게 아니죠.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공인평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평가사가 평가했다잖아요. 평가사가. 이런 것을 공인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 하고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온다면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럼 봐요. 어떤 부동산이 은행이 경매 처분을 해요.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으면 은행에서 경매 처분하겠죠. 그럼 경매 처분할 때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무작정 경매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 가지고 경매 처분한다고. 그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실제 그렇게 나온 거야. 어떤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 평가할 때 요거 세모세모, 제가 세모세모를 홍길동이라고 표시한 거야. 그 법원에서 법원 경매 평가를 할 때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거는 공인평가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OX? O. 또 이렇게 나오지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평가한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토지가 수용됐을 때 김말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때는 동그라미 평가사가 평가했다는 나오겠죠. 이런 경우를 공적 평가라고 한다. OX. X. 무슨 평가다? 공인평가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필수적 평가 이런 거 한 번 딱 나왔어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평가, 필수적 평가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외우는 게 아니고. 필수적 평가가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을 물어보면 제가 손에 장을 찢어요.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떤 경우가 필수적 평가입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볼 건데, 자, 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국가에서 이 도로를 확장한대. 그럼 도로를 확장하면 제 토지 일부가 이렇게 수용된다고, 이렇게 수용. 그럼 수용되면 이 부분을 평가해서 보상이익을 산정해야 돼요. 이런 것을 보상평가라고 해요. 그럼 이 보상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 임의적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국가가 어떤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이익을 줄 때 그냥 대충 준다. 그럼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보상이익을 줘야 돼요. 그럼 보상평가는 필수적 평가입니까? 임의적 평가입니까? 필수적 평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그냥 대충 경매 처분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감정평가해야 돼. 그럼 법원의 경매평가는, 이 경매평가가 어떤 토지를 경매할 때, 부동산을 경매할 때 하는 평가를 경매평가라고 해요. 그 경매평가는 임의적입니까?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이야. 됐죠? 이 토지에다 세금 부과한다. 과세. 세금 부과한다. 그럼 세금 부과할 때 그냥 한 거 같죠? 평가합니다. 그럼 과세평가, 세금을 부과하는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임의적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필수적 평가. 이런 것도 필수적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아, 그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제 의도와 달리 이거 하지 않으려고 했네요. 하나만 알고 갑시다. 공인평가. 감정평가상 하는 평가를 뭐라 한다? 공인평가.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제도 취하고 있다? 공인평가제도. 자, 분류가 중요한데, 이제 요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요 소급평가, 소급했단 말이 과거로 갔다는 소리예요, 과거. 그래서 요 과거가 나오면 이제 소급평가요. 소급평가는 요 기준 시점을 공부하고 나면 조금 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이란 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여기 가장 중요해요. 5조, 원칙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근데 세 가지 경우. 법, 의, 사.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아까 홍길동 평가서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 시점이라고 했는데, 요 기준 시점은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준 시점을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필기노트 봤더니 기준 시점 우선 제가 타임 스케줄 하나 그려놨어요. 그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제가 이제부터 기준 시점이 무슨 말인가 해보자고요.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요, 제가 감정평가사인데 여러분이 이걸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요, 저에게. 의뢰. 그 언제 했냐면 1월 3일 날 평가 의뢰를 한다고. 그 평가 의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평가사인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 평가하는데, 근데 평가사님 이거 수용되면 보상이익은 얼마인데요? 요거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야. 그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시장 가치, 유예 가치로? 시장 가치, 유예 가치로. 그거 배웠던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평가 의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평가사가. 평가사가 그런 거 물어본다고. 이렇게 무슨 가치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그냥 이게 얼마짜리인가 알고 싶어요. 그게 시장 가치야. 그게 이제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건 의뢰인 요청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다고. 그게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건데, 보상이익 산정하고 싶습니다. 또는 여기 건물이 불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너무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 가치 이제 구하는 거다고. 보험 가치를 구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의뢰인이 의뢰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제 사무실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지조사한다고 해요. 실지조사. 가서 본다고, 실지조사. 그래서 가서 보고만 온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다고. 조사. 그래서 이제 가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1월 5일 날 가서 보고 가격 조사를 시작해, 시작. 근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 조사가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5, 6일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자, 가격 조사를 시작해서 1월 10일 날 가격 조사를 완료했어요. 자, 가격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완료.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필기노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필기노트 없는 걸 하나 추가해 볼 건데, 근데요, 1월 13일 날 이 토지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신설된다고. 도로 신설된다는 이제 계획이 발표돼요. 계획이. 이렇게. 그럼 1월 13일 날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계획 발표. 자, 여기 빨갛게 쓴 거, 분홍색으로 쓴 거, 이거는 이제 필기노트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감정평가사로서 이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1월 10일 날 가격조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의 가격에 관련된 조사사항이 1월 10일 날 다 끝난다고. 근데 이제 1월 13일 날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요 도로 신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그러면 1월 13일부로 이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올라간 게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월 15일 날 가격 조사를 끝내고 완료하고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데 1월 15일 날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요. 감정평가액 결정을 했다고. 근데 얼마라고 결정했냐면 10억이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10억. 그럼 이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10억의 가격이 과연 어느 날짜의 가격인가? 자, 1번 1월 3일 날 가격이다. 2번 1월 5일 날 가격이다. 3번 1월 10일 날 가격이다. 4번 1월 15일 날 가격이다. 어느 날짜 가격이요? 1월 10일 날 가격이에요. 1월 10일 날 가격.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월 10일 날로 딱 끝났어요. 근데 15일 날 컴퓨터 작업했더니 1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을 했지만 근데 이 10억은 1월 10일 날 가격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감정평가자 당신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이 10억이라고 결정한 날에 기준이 되는 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0억이라고 결정했습니까? 1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하셨죠? 이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 시점.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은 1월 10일 날이고 이 10억이란 가격은 1월 10일 날 가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결정할 때 1월 15일 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든 1월 30일 날 결정하든 2월 1일 날 결정하든 이 토지 건물의 가격은 무조건 10억 나오는 거야. 다만 그 가격은 1월 10일 날 가격이 된다고. 근데 현실은 1월 15일 날은 10억보다 훨씬 더 높아졌겠죠. 왜? 도로 신설 계획이 나왔으니까.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럴 때는 또 감정평가예요. 또 해야지. 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해야지.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봐요.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로가 신설 계획이 나든 말든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느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이 뭐냐? 기준 시점은 여기 봐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그러니까 이 기준 시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사실은. 시장가치 기준하고 이 기준 시점하고 두 개 다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거야. 둘 다 아주 단골 손님으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기준 시점이 두 군데서 나와요. 첫 번째, 규칙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기준이 되는 날인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구조 2항을 보면 기준 시점이 뭐냐고 딱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구조 2항을 보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일 완료일 한다. 여기 앞에 이제 생겼던 게 있죠. 기준 시점이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근데 이제 속일 때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이렇게 한다고. 감정평가일 완료일 이렇게 한다고. 감정평가 완료일. 그러니까 완료일은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옳은 말 해보면 이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완료일 가지고 이제 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요, 뭐요? 감정평가 나오면 기준 시점이 나오면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가격조사 가지고 속일 수도 있고 완료일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럼 가격조사 대신에 완료일은 주고 요 감정평가로 바꿔준다고. 그럼 틀린 말이에요. 또 가격조사는 그대로 두고 요 완료일 가지고 속인다고. 어떻게? 가격조사 개시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X입니까? X. 또 실지조사 완료일로 한다. 실지조사 완료일로 한다. OX, X.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해야 돼. 뭐 감정평가 완료일이라든지 실지조사 완료일이라든지 현장조사 완료일이라든지 다 틀려.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법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내용은 있는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한다고. 자,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는 뭐가? 여기 기준 시점이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 기준 시점이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질까 정해지지 않을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지겠습니까? 안 정해져. 왜 그렇냐면 가격조사를 해야만이,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야. 그럼 제가 여기 의뢰 받았는데 가격조사를 1월 12일 날 끝냈어.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야. 그러니까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격조사를 끝내야 돼.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럼 원칙은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 정해져요. 근데 다만 나왔으니까 예외란 소리죠.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 미리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와서 미리 정해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 날짜를 무조건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게 여러분 약간 어려워하는데, 자, 그럼 처음부터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됐죠? 그러면 생각해봐.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감정평가사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으면 기준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닌데,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가 나온다고. 그럼 어느 경우냐면, 요거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요거 감정평가 해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2022년인데 2022년 1월 3일 알아서 요거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 뭐. 그래서 다만 평가사님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인데 그러니까 이걸 2021년 1월 15일 날 이 날짜로 평가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 미리 정이 왔잖아요. 그렇죠? 미리 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 미리 정이 왔는데 이제 평가사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날짜 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 날짜로 가서 그럼 1년 전으로 가서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돼. 그럼 1년 전으로 가서도 가격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1년 전으로 가서는 도저히 가격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기준점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다. 무조건 그 날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기준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짜를 무조건 기준점을 할 수 있다. 그럼 OX, X.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021년 1월 15일 날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죠? 그럼 이때는 이 날짜는 과거 시점입니까? 현재 시점입니까? 미래 시점입니까? 과거. 이렇게 과거의 특정 시점을,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그럼 과거는 소급한 겁니까? 소급한 거죠. 이런 평가를 소급평가라고 한다고. 그럼 소급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경우. 근데 이럴 수 있죠. 이거 평가 의뢰하는데 뭐라 하냐면 2024년 1월 15일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를 기한부 평가다 이렇게 불러.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는 미래의 일정 시점. 기한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급 평가가 약간 중요한 거라고. 그럼 소급 평가가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 과거. 과거로 소급했다고 하죠. 과거로. 자, 이제 기준 시점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기준 시점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감정 평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이 필요한데 그게 기준 시점이다. 근데 우리나라 감정 평가 규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근데 그 날짜가 뭐냐?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가격조사 완료일. 의미하셨죠? 오케이? 예외적으로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는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기준 시점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자,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치 않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오입니까? 있습니까? 오. 그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를 변동의 원칙을 한다고. 그 변동의 원칙이 없다면, 즉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 시점은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변동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게 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자, 여기 이제 칠판 한번 볼 거면 여기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는 시간에 이런 거 배워요. 뭘 배우냐면 빨리 가보자. 한참 뒤에 있는데 여기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라는 거 배워요. 그래서 가치 재원칙 보면 무슨 적합 원칙, 경쟁의 제의보호성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요 변동 원칙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 변동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변동한다. 가치는 항상 변동한다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 가치가 늘 변동하면 감정 평가할 때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됩니까? 안 정해야 됩니까? 정해야 된다. 정해야 된다. 그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래서 이 변동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기준 시점이 된다고. 그럼 다시 원산 들어와서 그럼 감정 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필요한데 왜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지.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올까 있을까? 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나오면 이 변동의 원칙까지 기억하셔야 돼. 변동의 원칙까지. 기준 시점,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니까, 즉 변동의 원칙 때문에 일정한 시점을 정해야 한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것은 무슨 원칙 때문에 그렇다? 변동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자, 기준 시점 끝나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기준 시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중요했던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그 다음에 제6조, 제7조 이 세 가지 5, 6, 7조가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 그러니까 5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조, 7조가 필기노트 79조 기준 시점 밑에 있는 거라고. 필기노트 79조 가면 기준 시점이 있고 그 밑에 가운데쯤에 양갈 5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나왔죠? 그 밑에 가면 6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나오죠. 요게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건 두 가지예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그 다음에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